오늘 주제로 주력을 향상시키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방러너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뛰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이어서 밖에 나가서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일까요? 촬영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해가 짱짱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찍으면은 주로 오픈 전에 나가서 찍어요. 그게 한 7시 정도 되는데 그때가 햇살이 엄청 강한 시간대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찍으러 나갈까 말까. 그렇게 한 10분 정도 고민하다가 그냥 조깅만 하고 왔는데 밖에서 찍어 놓을 컨텐츠도 다 준비해 놨는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던 찰나에 지난번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역치주를 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간다? 댓글에 답변 해드린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마침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따로 제작해봐도 좋겠다. 언젠가 이 부분도 좀 다뤄야 되니까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오늘 주제로 주력을 향상시키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영국 엣지 대학교의 아드리안 미즐리 교수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2007년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직역하면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 생리학적 결정 요인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훈련.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제가 영어로 써져 있던 건 그냥 우리말로 좀 바꿔놔서 표현한 거고요. 진하게 표시된 게 이제 메인 요인,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VO2 max, 그리고 젖산 역치, 그리고 러닝 이코노미, 요 3가지를 주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VO2 max부터 먼저 갈까요? VO2 max는 우리나라 말로 최대 산소 섭취량? 이라고도 하죠. 이 단어는 달리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1분 동안 몸 안으로 들이마실 수 있는 산소량의 최대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VO2 max 수치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좀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는 그렇죠. 몸 안으로 들어온 산소를 통해서 글리코겐이나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죠. 그래서 이 수치를 갖고 해당 주자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VO2 max가 높으면은 그만큼 빠른 스피드로 달릴 수가 있죠. 최대 스피드가 조금 높아진다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전번에 올린 인터벌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요인은 이제 유산성 작업 역치, LT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지난번 역치주 관련해서 거기에서 한번 다뤘어요.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소에 조깅하거나 아니면은 중강도 정도의 지속주 로 하면은 젖산이 쌓이긴 하는데 쌓이는 속도보다 처리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역치 포인트가 무산소성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할 경우 젖산의 생성 속도가 처리 속도를 초월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갑자기 혈중 내 젖산의 농도가 급격하게 치솟는 순간이 생기는데 유산소성 운동에서 살짝 무산소성 운동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마라톤 같은 장거리 종목에 있어서 LT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건 작년에 제가 실패한 경험이랑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한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참 인터벌을 많이 했어요. 서브 3 페이스가 1km 기준이면 3분 40 정도인데 그 정도로 자주 뛰었었고 그거 외에는 조깅 같은 거 작년에 항상 5km, 6km 넘어가면 힘이 빠지고 스피드가 죽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됐어요. 조깅하고 인터벌 이렇게 반복만 하다 보니까 스피드 지구력을 조금 못 살렸던 것 같아요. 역치를 키우게 된다면은 그만큼 제 유산소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더 빠른 스피드에도 편하게 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저는 이 부분을 향상시키는 게 많이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러닝 이코노미. 이거는 말 그대로 달리기에 관한 경제성을 뜻하고요. 쉽게 말하면 일정 속도를 달렸을 때 얼마만큼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뛰느냐.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고 하면 시간 또는 거리인데 시간이나 거리만큼
뛰었을 때 흡입한 산소 섭취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수하다고 합니다. 아까 맨 처음 표에 보시면은 VO2 max가 있고 젖산력치가 있고 그 아래 그거를 통해서 러닝 이코노미가 있었는데 다른 두 요소보다 좀 그 중요성이 좀 덜하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선수일수록 러닝 이코노미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결국은 요 세 가지 다 중요한 요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대강 말씀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능력을 쌓으려면 각각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걸 좀 알려줘야지 하고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VO2 max인데 이거는 호흡이 가쁜 훈련을 해야지 조금씩 VO2 max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가장 좋은 훈련은 400m 인터벌 10번 또는 1000m 인터벌 5번. 횟수를 좀 더 늘리면 그만큼 VO2 max 구간에서 오래 뛸 수 있으니까 능력이 닿는 한 이제 횟수를 좀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젖산력치 향상에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크루즈 인터벌이라고 해서 2000m 또는 3000m 인터벌 이거를 두세 번 반복하시면 역치 올리는데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3-40분 역치주죠. 다니엘스의 러닝 포뮬러에서는 2-30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 30분? 에서 40분 정도 역치주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인터벌은 힘들지만 3-40분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힘든 페이스인데 너무 힘들면은 좀 더 강도를 낮춰도 좀 어느 정도 역치는 올라가니까요. 또 마라톤 시즌도 끝났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러닝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좀 찾아보니까 근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근력이라는 게 러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죠. 중장거리 이상의 러너에게 있어서 근력은 코어죠. 이 컨텐츠도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 우리 복근 이 부분도 언젠가 한번 다룰 거긴 한데 다른 부분은 다 뭔가 뼈라든가 이제 근육들이 다 막고 있잖아요. 하지만 복부 같은 경우는 이쪽 복부 장기는 주변에 막이 없어요. 그래서 뛸 때마다 출렁출렁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잘 뛰는 분들 보면은 다들 복근이라는 게 코어가 다 단단해요. 왜 코어를 훈련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출렁거림을 좀 막는 의미도 있고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력이 이제 평범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좋으시잖아요. 그분들 잘 뛰는 모습 보면서도 팔과 다리의 그런 웨이트 훈련도 러닝에 있어서 좀 도움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팔굽혀펴기나 그런 근력 운동 살짝 끝내고 나면 뭔가 몸에 힘이 돋고 전체적인 근력 향상이 러닝 이코노미에도 도움이 되는 거를 살짝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봄 여름에는 이런 근력을 포함한 코어라든지 유산소 능력을 많이 키워서 전체적인 실력 향상을 좀 높이고 싶어요. 앞으로 좀 많이 바쁘고 해서 얼마만큼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분이 젖산력치를 늘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내 젖산력치 어떻게 보면 유산소성 능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나의 마라톤 실력이 늘어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물론 그 나머지 두 부분도 중요하지만 젖산력치 부분을 중점적으로 훈련해서 하면은 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가을 대회는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질문 받아서 그에 대해서 또 조사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괜찮으시면 좀 궁금한 점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시간 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젖산력치를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젖산력치를 뛰어넘으면 왜 나쁘지?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젖산력치를 넘어간다는 거는 그 정도의 빠른 속도를 유지했을 때 나의 유산소성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게 되고 그때 이후로는 무산소성으로 살짝 넘어가게 되는데 무산소성 능력을 키우면
젖산 역시 능력에도 대항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후연 정도에 따라서는 무산소성 능력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엄연히 한계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리디아드 책에서는 15리터에서 18리터 정도가 무산소성 능력의 한계치라고 하고 있고요. 초로 변환하면 정말 몇 초 안 된다 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어가지고 무산소성 능력을 키워서 장거리를 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무산소성 능력이 주로 쓰이는 거는 100m, 200m, 400m 정도까지고요. 800m만 가도 거의 유산소성 능력이죠. 무산소성 능력, 그리고 해단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쪽에 절대 용량은 뚜렷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만 공부해봐도 유산소성 능력을 엄청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게 바로바로 뭔가 이해가 돼요. 우리 같은 마라토너는 무엇보다 유산소성 능력을 키워야 한다를 강조하고 또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도 횡설수설 대본도 없이 오후에 번역 끝나고 급히 자료 찾아봐서 오늘의 테마를 좀 정했는데 다음엔 좀 더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면 될까요?